조선시대 후궁에게도 월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선시대 후궁들에게도 월급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녹봉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녹봉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경국대전의 기록을 보면 구체적인 액수가 나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정일품 빈의 녹봉은 연간 쌀 150석, 콩 70석이었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쌀 12.5석, 콩 약 6석 정도입니다. 조선시대 1석이 대략 144kg이니까 한 달에 쌀만 1800kg을 받은 셈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 아래 종일품 귀인은 쌀 90석, 콩 50석, 정이품 소인은 쌀 70석, 콩 40석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종사품 수건도 연간 쌀 50석, 콩 25석을 받았으니 한 달에 쌀만 600kg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렇게 많은 쌀과 콩을 후궁 혼자 어떻게 다 먹었을까요? 당연히 혼자 먹은 게 아닙니다. 이 녹봉은 후궁 본인뿐 아니라 그녀를 시중드는 궁녀들, 나인들의 식량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더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영조 시절의 기록인데 영빈의 처소에서 쓰는 쌀이 한 달에 30석이 넘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나온 기록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만큼 썼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받는 녹봉도 있었다. 쌀과 콩만 준 게 아닙니다. 속대전을 보면 후궁들에게 무명과 배, 그리고 돈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일품 비는 연간 무명 100필, 배 80필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무명 1필은 보통 40자 정도였으니 상당한 양입니다. 이건 의복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후궁 본인의 옷뿐 아니라 궁녀들의 옷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별급이라는 명목으로 특별 수당도 받았습니다. 명절이나 왕의 생신 또는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추가로 쌀, 꿀, 기름, 종이 같은 물품을 하사받았습니다. 숙종실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궁 김씨에게 인삼 20냥을 하사하다. 인삼은 당시에도 귀한 약재였는데 이걸 하사품으로 준 것입니다. 후궁이 이런 귀한 물품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이 먹기도 했지만 일부는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3. 후궁의 지출 내역. 그렇다면 후궁들은 이 많은 녹봉을 어디에 썼을까요? 의궤 기록을 보면 후궁의 지출 내역이 일부 나옵니다. 가장 큰 지출은 역시 사람 관리였습니다. 후궁의 품계에 따라 다르지만 정일품 빈의 경우 자기 처소에 20에서 30명의 궁녀와 나인을 두었습니다. 이들에게 줄, 음식, 옷, 그리고 각종 물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녹봉으로 받은 쌀과 콩의 상당 부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또 명절 때는 이들에게 선물도 주어야 했습니다. 궁녀들이 충성을 다하게 하려면 잘 대우해야 했으니까요. 두 번째 지출은 의복과 장신구였습니다. 후궁들은 왕 앞에 나갈 때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평상복, 예복, 침실복 등 여러 벌의 옷이 필요했고 계절마다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영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궁 문씨가 비단 옷을 너무 사치스럽게 지었다 하여 영조가 크게 꾸짖었다. 이 기록이 시사하는 건 후궁들이 옷에 상당한 돈을 썼다는 것이고 때로는 과도하게 사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정 지원이었습니다. 후궁이 되면 친정 가족의 생활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후궁이 녹봉의 일부를 친정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한 후궁이 궁녀를 시켜 몰래 친정에 쌀과 무명을 보냈는데 이게 들통나서 문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적발된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 후궁의 재산 축적. 그럼 후궁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녹봉을 모두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많이 받은 후궁은 특별 하사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인삼 같은 귀한 물품 또는 땅과 노비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숙종실록을 보면 희빈장 씨에게 노비 50명을 하사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비 50명이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들이 일해서 올리는 수확물만으로도 상당한 수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왕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선왕의 후궁들은 궁궐 한 구석으로 밀려났고 녹봉도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하사는 거의 없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종종 환수되었습니다.
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왕의 후궁들에게 내린 토지 일부를 다시 거두어들이다. 재정이 어려워지자 왕실에서 후궁들에게 줬던 땅을 다시 회수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후궁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5. 후궁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이제 후궁의 실제 일과를 살펴볼까요? 궁중발기라는 기록을 보면 후궁의 하루 일과가 나옵니다. 새벽 4시의 시각에 후궁은 기상했습니다. 먼저 세수하고 머리를 빗은 후 아침 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과정을 궁녀들이 도왔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복잡한 의복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경 중전에게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이건 매일 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중전의 처소에 도착하면 다른 후궁들도 와 있었습니다. 차례로 중전에게 큰 절을 올리고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중전이 평안히 들어가 계시오라고 말하면 그제야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경 자기 처소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후궁의 식사는 중전이나 왕의 수라만큼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격식이 있었습니다. 아침은 죽이나 타락죽도 있었습니다. 후궁의 개별 식단 기록은 희박하지만 상궁과 그녀의 제자 등에 의해 전승된 조선 왕조 궁중 음식 조리법은 왕족 전체가 먹던 최고 수준의 음식을 보여줍니다. 이 기록을 통해 후궁들도 다양한 젖국찌개, 찜, 전골, 장아찌, 계절김치, 각종 병가와 다식, 화채 등을 평상시 식단에서 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궁의 신분이 높을수록 왕비의 식사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좋은 음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오전 시간 바느질과 독서. 아침을 먹고 나면 오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후궁은 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왕이나 중전에게 드릴 의복을 짓거나 자기 옷을 손질했습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빈이 손수 지은 버선을 바쳤는데 영조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겼다. 후궁이 직접 바느질한 물건을 왕에게 바치는 것은 총애를 얻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하지 않을 때는 책을 읽었습니다. 후궁도 교양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특히 소학, 여사서, 같은 여성 교육서를 읽어야 했고 시경이나 당시 같은 문학작품도 읽었습니다. 숙빈 최씨 영조의 생모는 글을 잘 읽고 썼다고 합니다. 영조가 어렸을 때 숙빈 최씨가 직접 천자문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궁이라도 학식이 있으면 왕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점심 이후의 기다림의 시간. 점심은 오전 11시경에 들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한 미음, 죽, 국수장국 또는 떡, 과일, 음료가 주로 있는 다과상이었습니다. 점심 이후 오후 시간은 사실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자기 처소에서 쉬었습니다. 낮잠을 자거나 궁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야사를 보면 후궁들이 오후 시간에 화투놀이나 투전 같은 놀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몰래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후궁은 화초를 가꾸기도 했습니다. 궁궐 정원의 일부를 자기 처소 마당으로 꾸며서 꽃을 심고 돌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8. 저녁은 왕을 기다리는 시간. 저녁 무렵이 되면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왕이 오늘 밤 누구의 처소에 행차할지 모르니까요. 저녁은 오후 5시경에 먹었습니다. 저녁도 아침과 비슷한 구성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목욕 재개했습니다. 왕이 혹시 부를지 모르니 항상 몸을 깨끗이 해야 했습니다. 목욕은 나인들이 준비한 물로 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궁궐의 온돌시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욕 후에는 향을 피우고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내관이 와서 주상께서 행차하신다고 알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왕에게는 중전도 있고 다른 후궁들도 많았으니까요. 9. 왕이 오지 않는 밤, 대다수의 밤. 왕이 오지 않는 밤, 후궁은 혼자 잠들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궁녀 한두 명이 밤새 처소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이 밤마다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왕이 자주 찾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새로운 후궁이 들어오면서 왕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이죠. 실록에는 이런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없지만 가끔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후궁 아무개가 우울증으로 알아누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외로움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10. 왕이 오는 밤, 긴장과 기대. 반대로 왕이 오는 밤은 어땠을까요? 내관이 미리 알려주면 후궁은 급히 준비했습니다. 의복을 점검하고 방 안을 정돈하고 향을 더 피우고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왕이 도착하면 후궁은 문 밖까지 나가 맞이했습니다. 큰 절을 올리고 왕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물러나고 둘만 남았습니다.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물론 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기록은 있습니다. 상이 어느 후궁의 처소에서 머물다는 식의 기록입니다. 왕이 밤을 새우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는 노년에도 후궁들의 처소를 자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밤을 새우지는 않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1. 후궁을 돌보는 사람들, 궁녀의 세계. 후궁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그녀를 시중드는 궁녀들이었습니다. 후궁의 품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에서 30명의 궁녀와 나인이 한 후궁을 섬겼습니다. 이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은 상궁이었습니다. 상궁은 후궁의 처소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후궁과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후궁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상궁이었습니다. 상궁 밑에 나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인들은 각자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복을 관리하는 나인, 음식을 담당하는 나인, 청소를 맡은 나인, 심부름을 하는 나인 등등입니다. 한중록을 쓴 해경궁 홍씨의 기록을 보면 후궁과 궁녀의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해경궁 자신은 세자빈이었지만 다른 후궁들과 그들의 궁녀들을 관찰한 내용을 썼습니다. 한 구절을 보면 어떤 후궁은 궁녀들을 매우 엄하게 다루어 늘 궁녀들이 떨었고 어떤 후궁은 궁녀들과 정이 깊어 마치 자매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후궁의 성격에 따라 궁녀 관리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12. 궁녀들의 충성 무엇으로 얻었나? 후궁 입장에서 궁녀들의 충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믿을 사람은 자기 처소 궁녀들밖에 없었으니까요. 충성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잘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음식을 주고 옷을 잘 해입히고 아플 때 돌봐주는 것. 이것만 해도 궁녀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야사를 보면 후궁들이 궁녀들에게 은밀히 선물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좋은 비녀, 귀한 약재, 때로는 돈까지 주면서 충성을 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궁녀의 혼사를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도 일정 나이가 되면 궁을 나가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때 후궁이 혼수를 마련해주거나 좋은 배필을 소개해주면 그 궁녀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영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빈의 옛 상궁이 찾아와 문안을 드리다. 이미 궁을 떠난 상궁이 옛 주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영빈이 그 상궁을 잘 대우했다는 증거입니다. 13. 궁녀들 사이의 위계, 처소 안의 정치. 후궁의 처소 안에도 위계와 파벌이 있었습니다. 상궁을 중심으로 한 고참 나인들과 새로 들어온 신참 나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한 후궁의 처소에서 상궁과 나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후궁이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결국 한 나인이 다른 처소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후궁에게는 궁녀 관리 능력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 유출이었습니다. 후궁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후궁이 하는 말들은 모두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처소의 궁녀가 다른 처소 궁녀와 친하면 자기 주인의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후궁들은 자기 처소 궁녀들이 다른 처소 궁녀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견제했습니다. 14. 후궁의 건강관리, 내의원의 관심. 이제 후궁의 건강관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후궁의 건강은 왕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후궁이 임신했거나 왕자를 낳은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내의원 등록을 보면 후궁들의 진료 기록이 상세히 나옵니다. 어떤 증상을 호소했고 어이가 어떤 진단을 내렸고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병은 소화기 질환이었습니다. 후궁 아무개가 체한 증상을 보여 소화제를 처방하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궁궐 음식이 기름지고 양이 많아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은 부인과 질환이었습니다. 생리불순, 냉증, 자궁 관련 질환 등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후궁들은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5. 임신과 출산 특별관리 체계. 후궁이 임신하면 관리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전담 어의를 배치했고 매일 맥을 짚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영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영빈 이 씨가 임신했을 때 내의원에서 어의 2명을 24시간 대기시켰다고 합니다. 또 임신 중에는 특별식을 제공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별도로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산실청이라는 임시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전의 출산 때만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어의, 의녀, 산파가 모두 대기했습니다. 출산 과정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후궁이 난산으로 고생한 기록이 여럿 나옵니다. 후궁 아무개가 해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어의들이 온갖 방법을 썼다는 식의 기록입니다. 불행히도 산모나 아기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후궁 아무개가 아들을 낳았으나 아기가 숨을 거두었다는 비극적인 기록도 보입니다. 16. 후궁의 정신 건강, 우울과 불안.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후궁 아무개가 울화병으로 앓다는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울화병은 오늘날로 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해당합니다. 궁궐의 폐쇄적인 환경, 끊임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후궁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습니다. 특히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중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후궁은 왕의 총애를 잃은 후에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의들은 이런 증상에 대해 약을 처방했습니다. 주로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약재들, 예를 들어 산조인, 용안육, 원지 같은 것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17. 궁중 무속과 후궁, 은밀한 의존. 정식 의료로 해결되지 않으면 후궁들은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했습니다. 바로 무속입니다. 공식적으로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무속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궁궐 안에서 구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야사에는 후궁들이 몰래 무녀를 불러들여 치병굿이나 기자굿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병을 낫기 위해 또는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굿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실록을 보면 한 후궁이 몰래 무녀를 궁에 들였다가 발각되어 처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후궁 김씨가 무당을 궁중에 들여 음사를 지냈으므로 벌을 내리다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있어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후궁들이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의학으로 안 되면 무속에라도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18. 후궁의 죽음, 의궤에 남은 기록. 마지막으로 후궁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후궁이 사망하면 그 풍기에 따라 장례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정일품 빈의 경우 국장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빈묘도감의궤라는 기록을 보면 후궁 장례의 전 과정이 상세히 나옵니다. 빈소를 차리고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고 묘지를 조성하고 신주를 모시는 전 과정이 의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직접 조문을 오기도 했고 왕세자와 대신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품계의 후궁들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후궁 아무개가 홍서하다는 한 줄 기록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궁궐 밖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자식 없는 후궁의 죽음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제사를 지내주지만 자식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주기는 했지만 그것도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후궁 화려함 뒤의 고독. 조선 후궁의 실제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녹봉이 얼마였고 어디에 썼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누가 그녀들을 돌봤는지,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 후궁이라는 존재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었고, 매일 정해진 일과를 소화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었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화려한 옷과 장신구, 권모술수와 사랑 이야기 너머에는 이런 일상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중전에게 문안을 드리고 바느질을 하고
왕이 올까 말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병들면 어이를 부르고 나이 들어서는 쓸쓸히 궁궐 한 구석에서 살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삶. 조선 500년 동안 수천 명의 후궁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후궁은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은 실록 한 줄, 의궤 한 페이지에만 이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궁궐에 들어오기 전의 꿈, 왕의 총애를 받았을 때의 기쁨, 아이를 낳았을 때의 안도감, 늙어가면서 느낀 허무함. 이 모든 것이 조선 후궁의 진짜 일상이었습니다.